자, 49번부터 풀게요. 다음 고려시대 향리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는 것 보겠습니다. 보통 우리가 앞전 우리 기출문제 풀다 보면 상층 향리, 하층 향리 있잖아요. 주로 상층 향리가 가것이 뭉치했다. 이게 이제 작년까지 어떤 문제 유형이었다면 또 다른 형태의 문제가 나온다면 49번처럼 고려시대 향리 전체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는 걸 물어볼 수 있기 때문에 또 이런 유형 저런 유형 다양한 문제 패턴을 공부하는 것도 우리가 시험을 준비하는 데 도움이 되리라 봅니다. 자, 1번 봅니다. 옳지 않은 겁니다. 지방의 중심 세력으로 사신간에 임명되었다. 이건 사신간에 대한 얘기죠. 네. 중앙의 중심 세력으로서 사신간에 임명되었다. 자, 지방이 틀렸습니다. 두 번째, 속군, 소견 지역은 향리들이 실질적으로 통치하였다. 그렇죠? 사신간 제도를 시행하여 중앙 고관을 자기 출신지의 사신간으로 삼아 지방의 향리 세력을 통제했다. 고려에만 있는 제도로 봐야 되겠죠. 이처럼 사신간 제도를 고려 초기에 실시했던 원인은 하나죠. 태조 왕건이 왕이 되고 난 다음에 지방을 아직 잘 모른다는 겁니다. 말 그대로 개성 촌놈이잖아요. 개성은 잘할 수 있지만 개성을 벗어난 지역은 잘 모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지역의 출신들이 중앙의 고위 관료들을 사신관으로 임명한다. 그래서 사신관이 할 수 있는 건 뭡니까? 호장 추천권과 부호장 임명권을 가져가는 거죠. 쉽게 얘기해서. 결과적으로 추천권이라 하지만 실은 다 사신간의 힘에 의해서 다 임명될 정도의 힘을 가졌다. 고려만이 가지고 있는 특징 중에 하나였다. 향리의 자제를 인질로 삼은 기인제도가 있다. 고려시대. 더불어 인질제도 같이 잡으시면 되겠죠. 같은 말로 볼모라고 합니다. 한자로. 원래 뜻은 볼모라고 하는 말이 맞습니다. 요즘 쓰는 한자가 인질이고요. 볼모라는 게 맞겠죠. 통신라 시대 상수리 고려의 기인제도 조선의 상수리 제도 공문을 하는 사람, 수험생이라면 당연히 알아야 되는 내용들이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주수 경제리 제도 이렇게 얘기합니다. 답은 1번이 되겠고요. 50번 갑니다. 50번. 자, 고려시대 농민의 생활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 농민의 생활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 1번 봅니다. 특정 지역을 갖지 않은 농민은 조세와 공납, 국액의 부담을 지었습니다. 네, 조세와 공납 정확하게 맞습니다. 1번 질문 맞습니다. 답이 됩니다. 두 번째, 백정 농민 중에도 천역을 담당하는 계층이 있었는데 이를 실량역천이라고 합니다. 신부는 양인인데 하는 역할은 천한 일을 한다. 네. 신부는 양인, 일반 농민과 같다는 얘기죠. 농민 같은 신부인데도 불구하고 천한 일을 하는 직업이 있다는 겁니다. 네, 조선에는 칠반천역이 있고요. 그죠? 조선에는 칠반천역이 있고 6가지 천한 일을 하는 사람이 있었고 네. 고려에도 이런 일을 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게 뭐냐고 물어봅니다. 네, 대표적인 게 뭐 있는지 보겠습니다. 봉수에 불 피우는 사람들 있죠? 네, 이걸 봉수관이라고 부릅니다. 그 다음에 염전에서 소금을 만드는 사람들 있죠? 네, 염간이라고 부릅니다. 소금 만드는 사람들이
우리 일반 백정이었다는 거야. 고려시대에 말한 백정은 농민과 같은 신분입니다. 고려시대는. 아시죠? 조선시대는? 고려시대는? 조선시대는 달라졌죠. 백정은 도사랍 종사자를 백정이라 하죠. 백정이라는 개념 자체가 고려 조선이 완전히 달라진다는 사실도 같이 알아줬으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 진척, 하척, 이런 사람들도 마찬가지 신랑 역천이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양수척, 이런 사람들. 진척은 뱃사공들이죠. 그러니까 배를 이용해서 A라는 지역, B 지역까지 강에서 배를 태워서 운반하는 역할을 하는 사람들. 요즘 치면 뭐 택시 드라이버들, 택시 타고 어느 지점까지 이동해주고 그 품삯을 받는 방법. 이건 대신에 배를 이용해서 진척, 하척, 양수척. 요건 이제 뭐라 할까요? 그 고기를, 동물을 잡는 사람들 이렇게 칠반천역이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다음 특정한 죄를 3번입니다. 특정한 죄를 지었을 때 자신의 본관지로 되돌아가게 하는 기양에 처해졌다. 기양해졌다. 이건 농민에 해당되는 게 아니고 관리들에 한해서입니다. 관리들이 한해서 처하는 게 기양형이라는 게 있었다. 3번 지문이죠. 기향하고 기양이 있어요. 달라요, 이거는요. 네. 요건 죄를 짓고 유배가는 걸 기양이라고 하고요. 요건 기향은 고향으로 되돌려 보내는 거죠. 네. 고향으로 되돌려 보내는 것. 요건 이제 그 당시 수도가 개성이었으니까 개성에 사는 특권이 박탈됐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주로 이제 주로 이제 관료들에게 나타나는 현상들이죠. 네, 관료들에게 주로 나타나는 현상은 주로 이제 하급 관료, 그 다음에 승려, 네, 이런 사람들이 미미한 범죄, 주로 이제 절도죄들이 대부분이라고 보면 됩니다. 네. 미미한 범죄라고 하는데 이제 그 당시 절도죄 정도가 됐을 경우에 개성에 사는 특권을 박탈시키는 것, 고향으로 되돌려 보내는 것, 기양형이라고 합니다. 이거 고려에만 존재한다. 죄를 지고 유배가는 건 기양이라고 하고요. 이렇게 됐죠? 9년별로 일정한 할당하는 비총법이 존재했다. 4번 지문. 비총법, 비총제라고 하죠. 이건 세금이 부족하기 때문에 조선 후기 숙종 이후에 나타나는 세금에 거두는 방법들을 비총제라고 합니다. 답은 1번이 되겠고요. 문제 51번 가보죠. 자, 다음 풍속에 나타난 시기의 사실로 옳지 않은 것. 자, 사려봅니다. 임금님의 음식을 술하라는 용어를 사용하였으며 중주방송의 술인 소주가 도입됐다. 술하, 소주, 남자들 사이 머리 뒷부분만 남겨놓고 주변의 머리를 깎아 나머지 모발을 따서 등 뒤로 늘어뜨리는 머리 스타일. 이건 원나라의 지배 시기에 나타나는 시기입니다. 원나라 지배 시기에 나타나는 현상들. 이거 말고 되게 많이 있습니다. 원나라에서 들어오는 뭐 음식이라든가 이런 것도 되게 많이 들어와 있는 부분들. 주로 이제 설렁탕 종류도 전부 다 이 시기에 들어왔다 보시면 돼요. 설렁탕 종류도. 그다음에 만두 되게 많습니다. 이런 풍습들은요. 그러니까 먹는 의식주에서 되게 많은 부분들이 등장하죠. 원나라 형식의 건축 양식, 다포 양식, 먹는 것, 그죠? 상당히 패션에서도 상당한 부분 원나라의 영향을 받게 되었다. 자, 원 간섭기심이 옳지 않은 것. 선명력을 대신해 수시력이 사용되었다. 달력에 대한 얘기입니다. 계속 했던 얘기죠. 선명력, 수시력, 대통력. 자, 보시죠. 선명력, 당나라에서 신라로 들어온 것, 통일신라로 들어온 것.
수시력, 원나라에서 고려로 들어온 것. 대통력, 명나라 달력이 고려 후기에 들어와서 조선시대 초까지 사용한 달력. 조선 초에 이제 우리가 알다시피 세종대왕이 칠정산 4편을 만들어내죠. 이렇게 맞는 거죠. 선명령 대신에 수시력이 들어왔다. 원 간섭기니까 맞다고 봐야 되겠죠. 그래서 전체적인 흐름을 알아야만 풀 수 있는 내용이죠. 달력에 대한 얘기. 다음, 응방의 관원들이 매를 징발하여 원나라에 공납하였다. 원 간섭기에 매를 이용해서 사냥을 했던 그 당시에 귀족들의 취미 활동을 위해서 우리가 매를 사육하고 납품하는 조공을 바치는 것들. 3번 중서문화성의 상서성이 첨입으로 격화되었다. 중서문화 상서성이 첨입으로 격화되었다. 맞죠? 그 다음에 추가하자면 육부가 사사로 명칭이 바뀌었다. 뿐만 아니라 여기에 공부, 건축 토목은 사라지게 될 정도로 원 간섭기에 완전히 격화되었다. 칭호들이 다 격화되었다. 즉 황제 국가가 직접 지배하는 국가가 되다 보니 고려라고 하는 나라의 제국은 황제국에 쓰는 용어들을 사용할 수 없게 되었다. 이걸 격화라고 한다. 이해가시죠? 중서문화성과 관련된 부분들, 상서성과 관련된 부분이 첨입으로, 그 다음에 육부가 사서로. 다시 4번 가봅시다. 거란의 소배합이 10만 정예군을 침입하였다 그랬습니다. 자, 4번 질문 갑니다. 우리 거란 1차, 2차, 3차가 있죠. 보겠습니다. 1차 소선령이 들어옵니다. 1차 때 소선령, 여기 소배합이라고 들었잖아요. 소배합은 3차입니다. 소선령, 소배합. 사람 이름만 가지고도 우리가 풀어낼 수 있어야 된다. 여성정이 직접 군사를 끌고 들어옵니다. 도대체 얼마씩 끌고 들어왔을까? 군대 숫자를 보자면 80만, 40만, 10만의 군사가 끌고 왔다. 이때 활동했던 우리 장수들 서희, 양규, 강조, 강감찬 장군 이렇게 소선령, 여성종, 그 다음에 소비합이 우리 고려를 침략했던 1차, 2차, 3차에 대한 사람 이름이 나왔을 것. 또 군사 숫자만 가지고도 80, 40, 10만만 가지고 1차, 2차, 3차를 우리가 골라낼 수 있는 것. 여기서 문제 답을 골라내는 건 어렵지 않습니다. 여기 파생되는 단어들의 뜻을 또 같이 잡아줘야만 또 문제풀이에 우리가 진정한 공부를 할 수 있겠죠.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원 간섭기가 아니기 때문에요. 그 다음에 52번 가보겠습니다. 다음 고려사회의 모습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는 것. 1번 양수척, 제인, 기생 등은 호적에 등재되지 않아서 법적인 부담을 지지 않았습니다. 그렇죠. 군대도 안 가고 세금도 안 내고 왜? 어디 사는 줄을 몰라. 이 사람들은 떠돌아다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2번 여성의 제각이 비교적 자유로웠죠. 그 소생 자식은 사회적 진출에 아니요. 차별을 받지 않습니다. 조선 태종 때 처음 차별을 받죠. 서울차대법이라는 게 만들어져. 문제 52번이죠. 52번에 니은 지문. 조선 태종 때 가야 이제 서울에 자식들이 차별 대우를 받습니다. 답은 2번. 3번 향소 부국의 주민들은 일반 군현민에 비해 더 많은 조세, 공납역을 부담했습니다. 이거에 반발해서 일어난 사건이 뭐예요? 공주 명확소인 아니겠죠? 공주 명확소에서 망소이가 난을 일으켰죠. 그 다음에
부모의 유산은 대체로 자녀에게 골고루 분배되었으며 사이나 애손자에게도 음수 혜택이 있었다. 네, 맞습니다. 조선은 음수 혜택이 자식에게만 한해서 이어졌다는 것도 구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해서 사회 파트 마쳤고 이제 문화 파트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고려의 문화 파트 좀 지울까요? 사회 파트는 그렇게 어렵진 않았죠. 문제 풀다 보면 그냥 보이죠, 눈에. 근데 문제는 여러분들 문화 파트에 여러분들이 되게 어려움을 느낀다. 대부분 이렇게 많은 제 얘기를 듣고 있습니다. 선생님 다 잡혔는데요. 저는 문화가 정말 잘 안 잡힙니다. 어떻게 하면 문화를 잘할 수 있을까요? 방법은 사료를 좀 많이 보셔야 돼요. 문화 파트 사료를 좀 많이 보시고 사료를 이해할 수 있는 능력을 좀 길렀으면 좋겠어요. 왜냐면 우리 책에 나와 있는 사료도 충분한데 이렇게 선생님처럼 이렇게 사료를 만들었을 때 이 사료를 내가 이해할 수 있는 문제. 지금 53번 문제 한번 볼게요. 네, 문제 53번. 이 사료를 봤을 때 잘 다루지 않는, 좀 그거 한번 체크해 봤어요. 네, 난이도가 되게 올라가는 문제. 이 문제를 해설지를 안 보고 풀 수 있는 정도 되면 되게 뛰어난 실력이라고 보시면 돼요. 네, 53번 문제 같이 풀어볼게요. 일단 봐볼게요. 세 줄을 보면 최은함은 아이를 낳고 이 절에 와서 일단 최은함이라는 사람이 한번 나왔죠, 그죠? 최은함이라는 사람이 한번 나왔습니다. 그럼 최은함과 관련되어 있으니까 일단 이 문제는 최시성을 가진 사람으로 해서 내가 우리 유추할 수 있어야 하나 기본적으로. 그럼 최시 유추할 수 있는 사람은 꽤 있죠, 우리가, 그죠? 보겠습니다. 같이 읽어볼게요. 오랫도록 후사를 이룰 아들이 없어서 이 절에 가는 보살 앞에서 기도를 하였더니 태기가 있어 아들을 낳았습니다. 태어난 지 석 달이 안 되어 백자의 견원이 소를 습격하니 백자의 견원이 소를 습격했다는 얘기는 이 사람은 경주 사람의 얘기죠. 그죠? 계속 유추해보는 거예요. 견원이 공개한 시기는 그 당시 서울은 동경의 경주라 봐야 되겠죠. 습경의 성안이 크게 어지러웠다. 최은함은 아이를 안고 이 절에 와서 고하기를 이웃나라 군사가 갑자기 쳐들어와서 사세가 급박한지라 어린 자식이 누가 되어 둘이 다 죽음을 면할 수 없사오니 진실로 대성이 보내신 것이라면 큰 자비의 힘으로 보호하고 길러주시어 우리 부자로 하여금 다시 만나게 해주소서 라고 하고 눈물을 슬프게 울면서 세 번 고하고 아이를 강보에 싸서 가는 보살에 사자사 아래에 감추어 뒤돌아 보며 돌아갔습니다. 삼목유사의 기록입니다. 이 사람이 누구냐고 물어보고 있습니다. 이 사람이 훗날 그 유명한 최승로라는 사람입니다. 네. 최승로라는 사람이고요. 여기는 최치원의 손자이기도 해요. 네. 최승로에 대한 내용을 골라내라는 얘기입니다. 최은함이 누군지를 알아냈다면 금방 풀릴 수 있는 문제입니다. 지금 최은함 얘는 도저히 문제를 풀 수 있는 힌트가 아무것도 없어요. 이런 문제가 나온다면 수험생 거의 다 틀린다고 봐야 돼요. 왜냐하면 최춘을 이렇게 볼 수도 있고 최승로도 볼 수 있고 되게 많은 최씨들이 나온단 말이죠. 그래서 이거 되게 힘들어할 건 문제예요. 보셔야 됩니다. 근데 우리 알다시피 경순왕이 이제 신라 마지막 왕이잖아요. 그죠? 경순왕이 이제 나라를 갖다 바치잖아요. 935년에. 고려에다 바치잖아요. 고려에 기부해버리잖아요. 나라가 망했으니까 당연히 어땠게요? 그 당시에 신라 기조가 육투범들이 전부 다 최은함도 같이 개경을 왔을 거고 그의 아들 최승로도 같이 개경을 왔다. 이때 최승로가 12살이 됩니다. 12살. 네. 근데 12살짜리 꼬매가 얼마나 뛰어났는지 이때 처음 안건을 만나서 논어에 대해서 쩔쩔쩔 이렇게 읊었다는 겁니다. 12살짜리 꼬맹이가. 안건이 보고 야, 얘 참 기특하구나. 되게 똑똑한 아이구나. 이렇게 칭찬을 받았던 아이라는 거죠. 그리고 훗날 최승로가 이제 성종 때 빚을 발휘하는 거죠. 이렇게.
12살 때 태조 황건 때는 빚을 발휘할 수가 없죠. 꼬맹이니까 아직까지. 아무리 똑똑해도 12살이 꼬맹이잖아요. 그래서 성종 때 이제 발탁하게 돼서 우리 알다시피 최성도가 이제 시무 28조, 그 다음에 5조 정적평들을 쓰죠. 왜? 본인 역대 왕을 다 겪었잖아요. 태정관 경성할 때 왕들 다 겪었잖아요. 그래서 5조 정적평을 쓸 정도 능력이 되었다. 아마 계속 이 앞전도 문제풀이 나왔습니다. 최성도 시 28조는 나오면 다 맞으라고 주는 거고, 5조 정적평은 5명의 왕들의 업적을 옳은지 그른지를 물어볼 거예요. 분명히 올해 시험은 선생님이 찍은다면 5조 정적평이다. 네. 왕 저건 5조 정적평의 내용이 옳지 않은 거 분명히 물어볼 거야. 아니 5조 정적평 하나 던져주고 이 왕이 누군지를 그 왕의 업적을 물어보는 시험을 물어볼 거야. 분명히 나올 거야. 한 문제가. 찍은다면 고려 전기에 나온다면 5조 정적평을 물어볼 것이다. 자, 문제 풀어보면 옳은 겁니다. 전생의 부모를 위해 석불사, 즉 석굴암을 짓고 현생의 부모를 위해 불국사를 창건하였다. 1번 질문은 김대성에 대한 얘기. 두 번째 질문, 지방간을 파견하여 호족을 견제하고 유생을 정치점으로 정립할 건의하였다. 최승로의 시무 28조, 답은 2번이 되어야 되겠죠. 3번, 동리산문의 성녀이자 음양푼수설의 대가이며 도선비기에 의해서 개성, 평양, 한양 등이 국가의 중심이 될 걸 예언하였다. 도선선사로 봐야 되겠죠. 왕건의 스승이기도 하고요. 네. 3번 질문은 도선입니다. 그 다음에 4번 질문, 신라말 당나라에 유학하여 발해 재상 오소도의 아들 오강천과 같은 해에 빈곤가에 급제. 누구냐고 보고 있습니다. 최언입니다. 최언이. 54번. (53번에다) 별별 여러 개 쳐주시고, 아까 했던 난이도가 높아요. 꼭 기억하셔야 돼요. 네, 최은함이라는 사람 기억하셔야 돼요. 54 갑니다. 자, 다음 미출준 왕의 제의하던 시기에 사실 옳지 않은 것. 예종이 죽고 어린 왕이 즉위하였다. 숙종, 예종, 그 다음에 인종이야. 순서 잡아야 돼. 숙종, 예종, 인종이야. 자, 예종이 죽고 어린 왕이 있으니까 인종이 되겠죠, 당연히. 인종이 즉위하니 이자겸의 건세와 은총을 굳히고자 두 딸을 왕과 혼인시켰다. 그는 자신을 따르지 않는 자는 온갖 계략으로 중상, 친족을 요직에 앉히고 당파를 많이 만들어 스스로를 가장 높은 자기인 국공에 되었다. 국공에 죽었습니다. 이 시기의 사실로 옳지 않은 것은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수업 시간에 잠깐 얘기했습니다. 인종식의 대표적인 사람들이 있다고 얘기했습니다. 이자겸 당연히 나올 거고요. 이자겸 밑에 있었던 사람도 또 나오겠죠. 김부식도 나오겠죠. 그 다음에 묘충도 나오겠죠. 인종식에 나올 수 있는 인물들을 당연히 제가 수업 시간에 말씀드렸습니다. 이자겸, 김부식, 묘청, 전부 다 인종식에 나타난 인물들입니다. 어떤 문제가 하나 단독 문제는 다 나올 수 있는 인물들입니다. 이렇게 인종식의 대표적인 사건을 전체를 던져주고 이 사실을 물어보는 경우는 이런 식의 문제도 나올 수 있을 것이다. 옳지 않은 것 같습니다. 서경에 대야궁을 짓고 그 안에 명산 8교 신령의 제사지는 팔성당을 설치해야겠다. 인종식이죠. 인종식입니다. 묘청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얘기. 두 번째, 김부식 등에 의해서 편창서인 삼국사기를 편찬하였다. 김부식 여기 있죠. 그 다음에 이자겸이 나를 진압한 후 15교제 유신령을 발표했다. 네, 유신령을 발표했다. 이자겸이 나를 진압하고 난 다음에 유신령을 15교조라고 하죠. 유신령을 발표했다. 어디서 발표했다고 그랬어요? 개경이에요? 서경이에요?
뭐 둘 중에 하나 찍으면 50%인데 확률적으로 봤을 때 어디라고요? 개경? 어디예요? 개경? 또 나를 봐. 먼 산 쳐다보지 말고. 개경이 서경이요. 내려 빨리. 어디야? 개경? 대답 못해? 어디 같아요? 이거 틀리겠다 많이. 서경이야 서경. 서경에서 발표 물론 효과는 없어요. 효과는 없지만 유신강령 발표한 것은 개경이 아니라 서경입니다. 서경에 가서 유신강령을 발표. 이거 기출이야 아이전. 기출 문제이고 개경으로 했다 다 틀린 집은 많아졌어. 서경입니다. (4번) 국자감에 칠제라는 전문 강좌를 설치하여 유학교육을 전문했다. 예종이죠 이건. 4번 지문은 예종 때 관악진흥책. 네 가지 있는 거 다 기억하셔야 돼요. 네. 실제 설치. 성균관을 국자관으로 바꿨다는 거. 양형고를 설치했다는 거. 개경과 서경에 시설을 하나씩 설치했죠. 개경과 서경 하나씩 이런 식으로. 관악진흥책. 아버지 숙종하고 구분할 수 있죠? 숙종을 알다시피 서적포 정도밖에 없습니다. 여기 뭐예요? 양형고. 여기는 뭐예요? 보문각. 안 보고 줄줄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관악진흥책들 같은 경우에는. 그죠? 그냥 관악진흥책 언제 나와도 나올 수 있는 문제다. 그죠? 네. 이 정도는 알고 계셔야 됩니다. 가장 많이 함정파는 예종하고 숙종 부분. 관악진흥책 같이 잡으시고요. 다시 복습하는 겁니다. 그 다음 됐죠? 54번 답은 4번이 돼야 되겠습니다. 55번으로 갈까요? 문제 55. 자, 다음 내용을 주장한 승려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 승려가 나왔습니다. 사료 봅니다. 지금 불교계를 보면 아침 저녁으로 하는 일들이 비록 부처의 법에 의지하였다고 하나 자신을 내세우고 이익을 구하는 데 열중하여 세속의 일에 골몰합니다. 돈 버는 일에 권력을 잡는 데 골몰합니다. 승려 그러면 안 되잖아요. 도덕을 닦지 않고 옷과 밥만 허비하니 비록 출가했다거나 하나 무슨 덕이 있겠습니까? 이 사료는 되게 많이 지금까지 나왔던 써먹었던 사료입니다. 보조국사 진홀에 대한 얘기입니다. 써놓으세요. 그 사료 기출 다수라고 써놓으세요. 이 사료는 되게 많이 써먹은 사료입니다. 기출 다수. 네. 자, 옳은 거 갑니다. 1번 천태종의 신앙 결사체인 백년사를 저지가했다. 진도라와 같은 동년배였던 요새입니다. 이 사람 어디로 가나요? 강진에서 백년사 결사운동을 하죠. 요새입니다. 요새. 이 사람은 법화정입니다. 여기는 선종이 아니라 교정성녀입니다. 이 사람은 선종성녀이고요. 같은 동시대 인물입니다. 동시대 인물이에요. 됐죠? 수선사 결사운동을 하면서 요새는 더 밑으로 내려갔습니다. 이 사람은 수선사에서 결사운동을 하죠. 수선사 결사운동과 요새는 수행 방법이 다르잖아요. 선종과 교정 방법은. 수행 방법이 달라졌잖아요. 완전히. 선종의 수행 방법이 들어오니까 교정성녀가 굳이 선종성녀의 수행 방법을 따라갈 이유가 없잖아요. 그래서 강진으로 더 내려가서
법화정을 만들고 그쪽 지역민들로부터 많은 호응을 받아서 크게 불교를 이루었다. 두 번째, 중국에서 도입한 법안종을 중심으로 선정을 정리했다. 이건 해거입니다. 해거입니다. 네. 즉 법안종 중심의 선정통합이죠. 해거 스님은 주로 강종 때 하려고 했던 인물입니다. 고려 초 강종 때 교종 승려들로부터 되게 질타를 많이 받죠. 어떻게 승려가 불경책을 읽지 않을 수 있느냐. 그래서 마침 중국에서 불법을 보란자 보는 선정이 나오기 시작하더라. 우리도 가져오자. 그래서 가져와서 법안종 중심 선정을 통합하는 운동을 펼쳤다. 강종식입니다. 세 번째, 선을 중심으로 교학을 표방하고자 했다. 네, 진울이죠. 보시죠. 진울의 수행 방법이 선선통합이죠. 먼저 선선통합을 한 다음에 선이 됐고 다시 선교통합운동을 이루어졌다. 선종, 여기는 구체적으로 남선종, 그 다음에 북선종 두 개를 합치는 운동하였다. 도노계열, 여기는 점수계열이라고 한다. 수없이 했어요, 이거, 그죠? 그리고 교정과 통합운동을 하려고 했다. 진울의 선선통합, 그 다음에 선교통합운동에 대한 얘기. 4번, 유교와 불교의 통합을 시도하여 유불일치설. 다 맞으라고 주는 거죠. 진울의 제자 해심입니다. 불교 공부를 깊게 하지 않은 분들은 되게 어렵죠, 이게. 왜냐면 깊게 하지 않았던 얘기는 내가 암기만 하려고 했던 사람들이 있어요. 불교에 대한 부분을. 암기는 한계가 있어요. 그죠? 한계가 있기 때문에 선정 승려들 교정들 좀 구체적으로 좀 더 심도 있는 공부, 최소한 이론 시간 좀만 더 집중한다면 문제를 다 풀어낼 수 있어요. 어차피 해가 바뀌었으니까 작년에 불교 문제가 빠졌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올해 불교 문제 100% 나온다. 네. 선생님 안 나오면 이제 강의 안 해야지, 내년부터는 이제. 그렇지 않나요? 네. 예전에 장을 지진다 했는데 장을 지진다 이렇게 가가만 이렇게 뭘 내세웠더니 장을 지질 수 없을 것 같아서 네. 강의를 그만둬야 되지 않을까. 불교 문제는 나올 것 같은데요. 나온다는 생각하고 공부를 좀 했으면 좋겠어요. 자, 56번 갈게요. 문제 56번. 다음 내용과 관련된 고대 시대 승려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 보겠습니다. 원풍, 송 6대 황제 신종 때 연호 8년 고려 왕조 문종의 사남으로 승려는 불법을, 자, 첫째 줄에 다 답이 나왔죠. 네. 문종 임금의 네 번째 아들, 또 숙종 임금의 동생. 더 이상 안 읽어도 됩니다. 이거 이 정도 되면 의천입니다. 의천입니다. 자, 보죠. 가장 적절한 거 1번, 남중국에 파견된 천티학을 전했다. 이건 재관입니다. 승려 재관. 중국에 천태종을 전파했다. 누군가요? 재관입니다. 광종 때입니다. 요 두 사람 잡으셔야 됩니다. 해거하고 재관 둘 다 광종 때 인물이야. 네. 강종. 그 다음에 또 동일한 인물이 있습니다. 의통하는 인물도 마찬가지로 중국의 천태종을 전파하기 위해서 옮겨버렸다. 그 결과 고려 전기의 천태종 실력 있는 승려들이 전부 다 중국으로 떠나게 되면서 우리는 천태종의 항맥이 끊겼다. 항맥이 끊기게 되었다. 그 결과 끊겼던 것 때문에 의천이 이걸 연결하기 위해서 송에 유학을 가게 되었다. 송에 유학을 가기 전에 우리나라도 분명히 이 같은 공부를 한 사람이 있을 거 아니야? 찾아봤더니 신라 승려 오녀가 있더라. 그래서
숙성역하기 전에 의천이 자기 아버지에게 원효를 정말 대단한 사람이다. 그래서 하전국사로 추존해달라고 요구하죠. 그래서 원효를 되게 실력 있는 사람으로 봤다는 거죠, 의천이. 그래서 되게 승려들 이름이 되게 많이 나오죠, 여기에. 예. 이런 시간에 배웠던 내용이 복습입니다, 다시. 예. 두 번째, 풍수지리를 정립하여 궁궐과 사찰 등의 건립의 입지 선정에 큰 영향을 줬다. 도선선사, 왕건의 스승이기도 하고요. 정해상수와 도노점수를 내 선종의 갈등을 해소하려 노력했다. 아까 방금 했던 진울. 송요, 일본의 서적을 모아 신편제종 교장 총록을 간행했다. 여기 꼭 들어가면 안 되는 불서가 어디 있다고 그랬어요? 금나라. 여진이 세웠던 금나라는 여기 들어가면 절대로 안 됩니다. 아직 나라가 세워지지 않았으니까. 신편제종 교장 총록을 간행했다. 어디서 했나요? 흥왕사에서. 적어놓으세요. 흥왕사에서. 어디에서? 흥왕사에서 교장도감을 만들었습니다. 흥왕사 내에 교장도금을 만들었다. 교장도감에서 신편제종 교장 총록을 만들었다. 되게 어려운 작업이다. 여러 나라의 불경책들을 다 모아서 논문 형식으로 편찬하게 되었다. 되게 어려운 작업이다. 일부 학자들은 8만 대장경보다 더 어려운 작업이다. 네. 8만 대장경보다 더 어려운 작업일 정도로 되게 뛰어난 업적으로 인정받고 있다. 근데 신편제종 교장 총록을 일본 놈들이 우리 일제강점기에 뭐라고도 불렀다? 속장경이라고도 불렀다. 근데 그건 옳지 않은 문제이다. 문제 57번 갈게요. 자, 문제 57. 다음 가사상에 끼친 영향으로 옳지 않는 것. 안양은 만년에 항상 이것을 완성한 해암은 주의호입니다. 성리학을 만든 주의호가 해암입니다. 안양은 주의를 스승으로 삼아서 호도 똑같이 닮아가지고 해헌. 알아야 됩니다. 이 사람도 호도 알아야 됩니다. 안양의 호, 그 다음에 주의호도 같이 잡아줘야 됩니다. 해암. 나의 스승을 뜻을 따르겠다. 자기가 본 적은 없지만 성리학자로서 이제 주의를 스승으로 모시는 거죠. 스스로 모시는 수 있죠. 해암 스승의 초상화를 걸어놓고 경모하여 드디어 자기 호를 해헌이라고 했다. 그때 주의가 중국에서 행해졌으나 동방에는 미치지 못하였다. 성리학이 행해졌으나 동방에 미치지 못하였는데 백이정이 원에서 머물면서 배워 돌아오니 이재현, 박충자가 제일 먼저 배웠다. 원간섭기 끼쳤던 영향으로 옳지 않는 것. 성리에 대한 설명 옳지 않는 것. 1번 소학과 주자거래가 중시됐다. 이때 처음 들어온 게 우리가 알다시피 쉬운 성리학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즉 쉬운 성리학의 말은 실천 가능한 성리학이다 이렇게 얘기하죠. 여기 나온 게 소학. 어린아이들이 천자문을 찍어나면 읽어야 할 책들 소학. 그 다음에 주자가래. 주자가래. 주자가 말은 가정에서 지켜야 할 예법 4가지를 얘기하겠죠. 주자가래. 간혼상제. 공모에 대한 준비 과정, 혼례 준비 과정, 상을 당했을 때 제사를 지내는 과정들. 쉬운 성리학이다. 같이 꼭 얘기합니다. 어려운 성리학 할 때마다 얘기합니다. 지긋지긋 할 정도로 합니다. 어려운 성리학이 뭐냐 물어봅니다. 그죠? 주리론, 주기론, 명종 때 임꺽정의 난을 계기로 우리나라에 주리론과 주기론이 나타나더라. 주로 사단을 인, 의, 의, 지를 강조하고 이건 7단을
사람이 느끼는 7가지 감정을 중요하게 여기더라. 자, 이거는 결과적으로 봤을 때 이런 사상에 관념화를 가져오죠. 그죠? 자, 보시면 여기 실천이라는 부분이 들어가고 여기 머릿속으로만 생각하는 관념화 쪽으로 바뀌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16세기에 들어왔던 거, 우리 중립, 우리나라의 조선시대, 조선 중대 시기에 우리나라에 들어왔던 것들은 성리학이 사상적 관념화를 가져오더라. 이게 좀 그렇지 않나요? 학문으로서는 가능한데 이걸 실천하기는 되게 어렵잖아요. 관념화되면. 훨씬 더 이게 실천성이 되게 좋은 거잖아요. 쉬운 성리학, 실천 성리학이 소학과, 간헐상제 정도를 충분히 소화할 수 있는데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는 거죠, 이제? 이게 철학이 돼가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되게 어려워지죠, 이렇게 되면. 그죠? 구분할 수 있습니다. 어렵게 생각하지만 이 정도 사면 성리학 공부해야 돼. 충분할 수 있어요. 좀 더 심하면 이제 4단 7정 정도만, 좀 더 심한 부분에 잡으면 돼요. 이 정도만 잡으시면 성리학을 충분히 잡아낼 수 있어요. 관념화되더라, 실천하더라, 구분할 수 있는 것, 시대 구분, 고려 후기, 조선 중대에 대한 내용들만 잡으시면 됩니다. 두 번째, 건문세족과 불경의 폐단에 비판이 강화되었다. 전통의식과 대의명분 광자는 사관이 대두되겠다. 전통의식과 대의명분을 강조하는 사관이 대두되겠다. 이게 뭐죠? 성리학적 사관이죠. 성리학적 사관입니다. 대표적인 게 이재현의 사략 같은 게 대표적이라 봐야 되겠죠. 이재현의 사략. 5번 지문. 유교 경제에 대한 이해보다 불교를 더 중시하게 되었다. 반대로 봐야 되겠죠. 답은 4번이 되어야 됩니다. 자, 문제 58. 여기서 활용해 볼까? 다음, 고려시대 건축물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는 것. 우리 선생들이 이 건축물 때문에 되게 힘들어하죠. 네. 도대체 힘들어 죽겠습니다. 제일 먼저 할 게 뭐죠? 주심푸하고 답변 양식 잡는 거잖아요. 주심푸 대표적인 게 뭐죠? 안녕하세요. 예. 이렇게. 강릉에 한번 가서 차 한잔 마시면 어떻겠습니까? 이렇게. 네. 안녕하세요. 예. 하자는 필요 없네요. 안동 봉정사 극락전, 영주 부석사 무량수전 앤드 조사당, 예산의 수덕사 대웅전. 제가 안 써도 되겠죠? 그 다음에 강릉의 객사무. 다시 한번 할게요. 자, 안동의 봉정사 극락전, 영주의 부석사 무량수전 앤드 조사당, 예산의 수덕사 대웅전, 강릉의 객사문. 전부 다 주심포 양식. 주심포 양식. 이건 우리 송초기 문화라고 보통 얘기하고요. 다포 양식은 이제 원나라에서 이제 들어온 문화다 이렇게 해가지고 응징전, 보강전. 이게 대표적인 원나라에서 들어온 양식이다 보통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고려 초에 있었던 송의 양식이라고 할 수 있는 주심포 양식을 13세기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이걸 계속 고집하신 분들이 계시더라. 이거 구분하는 거 일단 기본적으로. 오케이? 건축 양식 가장 많이 나오는 게 이거라 봐야 되겠죠. 기본적으로. 그 다음에 또 나오는 게 뭡니까? 좀 어려워지면 이제 우리 수업 시간에 잘 다루지 않아요. 그냥 맛배지붕하고 팔짝지분을 구분해 주셔야 됩니다. 이게 예산 수덕사 대웅전이에요. 예산 수덕사 대웅전이 대표적인 맛배지붕. 또 안동의 봉정사 극락전도 마찬가지로 대표적인 맛배지붕입니다. 예산의 수덕 대웅전, 안동의 봉정사. 예안 이렇게 외워버리세요. 맛배지붕, 예안. 그 다음 팔짝지붕이 영주 부석사 무량수전입니다.
이게 팔짝 지붕입니다. 지금 지붕을 또 그리기 좀 그렇긴 한데, 맞배지붕 이렇게 앞에 있는 부분과 뒷부분이 서로 마주보고 있다 해서 이제 맞배지붕이라고 그러거든요. 이렇게 그림 내가 못 그리는데 그릴 수가 없네. 이렇게 있다면 이거 안돼 그림 못 그리겠다. 머리는 되는데 그림이 잘 안 되는군요. 쉽게 얘기할까요? 자, 보세요. 손으로 할게요. 요 뒷면하고 앞면의 지붕이 이렇게 돼 있죠. 끝부분이 이렇게 될 거 아니에요. 끝부분 쭉 가본다고. 그럼 이렇게 삼각형 모습으로 마무리된다고, 이렇게. 이게 맞배지붕이야. 팔짝지붕 그대로 꼭 와. 그래서 끝부분이 삼각형으로 마무리되겠지. 이렇게 됐으니까. 그죠? 그럼 삼각형 이렇게 보시면 이런 형태의 삼각형이 이렇게 만들어진다고, 이렇게. 되겠죠? 이렇게. 설명도 좋을 것 같아요. 이게 팔짝지붕 이렇게 삼각형 오지. 그리고 이 밑에 부분에 다시 쭉 늘어뜨린 기하가 놓이게 된다고. 이해 갔어요? 이게 팔짝지붕. 그냥 마주 보면 그냥 맞배지붕이야. 아시죠? 끝부분의 마무리에 삼각형 밑에서 쭉 다른 기하를 또 길게 늘어뜨린다고. 이게 팔짝지붕이라고. 이게 어디였어? 팔짝지붕. 영주 부석사 무량수지 대표지 팔짝지붕이라고. 그 다음에 맞배지붕 예산 수덕사하고 안동 봉정사 극락전이 대표적인 맞배지붕이에요. 요거 두 개는 되게 심화 부분이에요. 지붕에 대한 부분이 나오고 지금 58번 문제가 심화 부분이에요. 앞에 심화 부분이라고 좀 적어놓으세요. 수험생들에게 난이도를 조절해서 아마 100점 못 맞게 만들게 할 수 있다면 무조건 이건 다 맞힐 수 있어. 주심포하고 답포 양식은 다 외워버려서 우리가. 안녕하세요. 예. 강릉에 커피 한잔 하러 가시죠. 요것만 잡으시면 돼. 맞배지붕, 예안, 그 다음에 팔짝지붕, 부석사, 무량수전 요것만 잡으면 돼. 자, 갑니다. 옳지 않은 거. 부석사, 무량수전은 팔짝지붕을 올린 주심포 양식의 건물로 단함에서 세례 모습. 맞죠? 팔짝지붕 맞죠? 1번 지붕 맞습니다. 두 번째 질문. 봉정사 극락전은 팔짝지붕이 아니라 뭐죠? 맞배지붕에 대해서 틀렸어. 2번 지붕 틀렸어. 외웠잖아. 예안. 안동의 봉정사 극락전은 맞배지붕이 되는데 팔짝지붕 되어 있다고. 틀린 지문입니다. 주심포 양식의 건물로 장엄하고 화려한 모습을 취하고 있습니다. 안동 봉정사 극락전은 현존 최고 목적 건물을 적어냅니다. 봉정사 극락전 현존 최고 목적 건축물이다. 같이 적어놓으세요. 안동 봉정사 극락전은 현존 최고 목적 건축물이다. 왜일까? 중수기록이 남아있다. 중수기록이 남아있다는 얘기는 최소 100년에서 150년 정도 지나고 난 다음에 중수하거든요. 앞에, 훨씬 앞에, 국민왕때 기록이 앞에 훨씬 더 많은 시기에 건립됐을 것이다. 건립 연도를 가능하겠다. 최소 100년에서 150년 전에 건물을 완성했고, 그 다음에 다시 중수했을 것이다. 고장난 부분 뜯어 고치고 새롭게 했을 것이다. 그 기록이 1363년에 나오기 때문에 훨씬 더 오래된 건축물 것이다. 최소한도 유추해 보건데 12, 13세기 정도로 볼 것이다. 안동 봉정사 극락전이 12세기에서 13세기 건축물로 이것 때문에 우리가 유추가 가능하다. 됐죠? 그 다음 수덕사 대웅전은 맞배지붕을 올린 주심포 양식 건축물이 백작의 사찰의 전통을 이었습니다. 수덕사 대웅전 이게 이제 수덕사 대웅전 이게 1308년이거든요. 이게 기록상으로는 가장 올드하다. 기록상으로 가장 오래된 건축물 예산 수덕사 대웅전 1308년 가장 오래된 건축물이다. 왕으로 본다면 충렬왕식입니다.
위선 수역사 대용제의 왕으로 본다면 충렬왕식이. 아마 이런 유형의 문제가 나온다면, 실제로 나온다면 아마 이번 국가직이든 지방직이든 간에 가장 어려운 문제가 되지 않을까. 그래서 58번의 최고 난이도다. 2개가 3개가 막 섞여 들어왔다. 그러니까 이걸 완벽하게 알지 못하면 찍어야 되는 상황이 된다. 찍으면 100% 틀린다. 상볼사 응진전 라페지봉을 올린 다포 양식의 건축물로 조선시대 건축물에 영향을 주기도 했다. 맞죠?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오늘 이 질문 열심히 잘 적어 놓으시고 집에 가셔서 시간이 안 되면 주말이라도 분명히 꺼내서 한번 정리를 다시 하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케이? 이게 여러분들 쉽게 해서 합격을, 당락을 결정할 수도 있어요. 특히 문화사 파트 여러분들이 쉽지가 않으니까. 자, 59번. 좀 지울까요? (59번) 가죠. 다음은 고려 불교의 중요한 교리와 사건을 정리한 것이다. 시대선을 옳게 나열한 것은. 자, 보죠. 진울은 선종을 중심에 두고 교종의 하암종을 사상하여 흡수해 통합하였다. 진울에 관련된 부분. 무신 정권식이죠. 12세기 상황이라고 봐야 되겠죠. 그 다음에 새로이 중국에 들어온 임재정이 불교의 새로운 줄을 이뤘다. 임재정이네요. 기억, 니은. 보우스님이죠. 14세기 공면왕식이라고 봐야 되겠죠. 디귿번. 제간거구청이 남중국에 가서 천태학을 전파했다. 제간, 의통, 10세기. 10세기 쪽 강종 때로 봐야 되겠죠. 그 다음에 법상정과 선정의 여러 종파의 대립을 극복하기 위하여 천태종을 개창하였다. 천태종, 의천, 11세기. 의천은 뭐 숙종 때부터, 문종 때부터 숙종 때 인물이다. 천태종을 하게 되면 그냥 문종이라 되겠네요. 네. 그 다음에 니을범. 몽골과의 전쟁 중에 부처의 힘으로 국난을 극복하고 제조대장경을 간행하였다. 13세기. 13세기. 강화도 천도시기. 순서 잡으면 되겠죠. 네. 순서 디귿 가장 빠르겠죠. 디귿, 기역, 니은, 디귿, 니은 이런 식으로. 답은 3번이 되겠죠. 문제 60번 가죠. 불교를 아까처럼 좀 어렵게 내올 수도 있고요. 건축물을 갖다가. 또 불교에 대한 고려시대 불교를 내가 전체를 다 파악하고 있는지를 시대상으로 이렇게 물어볼 수도 있어요. 이거 이게 더 나올 수 있는 것들이 또 있죠. 이거 말고 또 있습니다. 네. 이 스님들 말고 또 있어요. 그래서 다양한 문제를 또 접해봐야 됩니다. 네. 문제 60번. 자, 원간섭기 문화에 대한 설명을 옳지 않는 것. 얼핏 보면 답을 못 찾을 겁니다. 해설지를 안 보면은요. 해설지 보는 데도 의미가 없죠. 자, 기억 1번 갑니다. 서해에서 송설체가 유행, 조선시대까지 계승하였다. 원간섭기 맞죠? 고려전기의 왕이지체, 고양순체, 후기가 되면 송설체가 또는 조명부체라고 합니다. 같은 말로. 분하면 돼, 이게. 전기와 후기.
두 번째, 경천사 10층 석탑은 원나라 람바불교 연을 받은 석탑으로 하강을 만들었다. 하강이 아니라 뭘로 바꿔주면 되겠습니까? 대리석으로 만들기 때문에 되게 정교하고 화려함을 엿볼 수 있는 게 경천사와 원각사지 탑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거의 대부분 하강암을 썼죠. 신라시대, 고려시대. 하강암은 되게 뭐라 그럴까요? 둔탁한 맛이 있어서 정교하지 못합니다. 우리나라가 하강을 많이 쓰는 우리나라 산야의 거의 대부분 80~90%가 다 하강암이다 보니 탑을 하강으로 많이 만들었다. 당연히 경천사, 원각사는 대리석으로 만들기 때문에 정교하다. 틀린 지문입니다. 이번 지문. 경천사 10층 석탑은 됐고, 3번 향가의 형식을 계승한 경기체가가 등장하였다. 원간섭계, 경기체가 마찬가지. 원간섭기에 경기체가 등장했다. 일명 사대부 문학이다 얘기합니다. 같은 말로 사대부 문학이다. 왜냐하면 사대부들이 여행 가서 그쪽 경치한테 물어보는 거거든. 고려시대 후기에 여행 갈 수 있는 신분층이 농민일 수는 없어요. 농사짓기 바빠서 사대부들이 여행 가서 그쪽 경치한테 원간섭기. 이련의 삼궁사와 이숭의 지하옹기가 편찬되었다. 우리 수업 시간에 계속했던 부분이죠. 무신정권식에서 했던 책 동명왕평, 효동고승전 구분하실 것, 원간섭계, 삼궁유사, 지하옹기. 일단 구분할 수 있죠. 무신정권 시기에 동해물과 백두산이 암기됐을 거고요. 원간섭기는 남의 나라 지배를 받다 보니 뭘 해도 잘 되지 않네요. 뭐 삼재 들었나 봐요. 이런 식으로. 이련스님이 썼고, 신이 한 내용을 기록했다. 삼국사기에 할 수 없는 것들. 귀신 나오고 이상한 얘기를 삼국유사에는 나오더라. 구분할 것. 사기에는 정사에는 쓸 수 없다. 신이 한 얘기를 기록하더라. 불교적 관점에서 많은 얘기를 기록하고 있더라. 즉 삼국사기 빠진 부분들이죠. 불교 부분은. 그죠? 그 다음에 혹시 몰라서 설명합니다. 지하옹기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런 시간 잘 하지 않는 부분인데 문제 풀이기 때문에 하겠습니다. 지하옹기에 운이라고 그랬죠. 운. 시적 표현을 썼다. 즉 운율적 표현을 썼다. 이런 표현을 씁니다. 오원고시와 칠원고시로 글자를 5글자, 7글자 그 방식으로 책을 썼는데 이게 책인지 시인지 구분하지 못하겠더라. 그래서 시적 표현을 썼다. 책 한 권의 내용에다가 중국사와 우리 조선사를 같이 기록하더라. 이런 경우는 처음이자 마지막이죠. 그래서 우리가 자주성을 비치고 있는 내용 중에 하나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혹시 단독 문제로 지하옹기에 대한 이런 질문이 나왔을 때 역사책 같은데 역사책이 아닌 시적 표현을 써서 중국과 우리 역사를 한 권의 책에 다 묶었더라. 5원고시와 7원고시 방식으로 구분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답은 물론 2번입니다만 다른 지문들도 같이 공부해달라는 뜻입니다. 됐죠? 잠시 쉬어가겠습니다. 근세사회부터는 쉬겠습니다.